캄보디아에서 330명의 한국인이 집단 납치됐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죠. 대부분의 나라는 침묵했을 겁니다. 외교적 타협으로 시간을 끌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48시간 만에 합동 대응단이 꾸려졌고 정부는 단호히 선언했죠. 우리는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다. 그리고 새벽 캄보디아 상공에 한국 수송기가 나타났습니다. 협상 대신 행동을, 타협 대신 정의를 선택한 나라.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30년을 산 마이클입니다. 인터폴 범죄 분석관으로 일했죠.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한국과는 별 인연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 20년 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범죄 세미나에 참석한 게 전부였어요. 그때 만난 한국 형사들의 눈빛이 유난히 강렬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들은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마치 자기 가족 일처럼요. 2025년 10월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캄보디아 관련 사건이었어요. 표지에 적힌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330.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30년 경력에도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거든요. 한 국가의 국민이 대규모로 납치된 사례는 손에 꼽습니다. 보통은 10명, 많아야 50명 정도죠. 그런데 330명이라니. 보고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마다 끔찍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고수익 일자리라는 미끼에 속아 캄보디아로 간 젊은이들.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사람들. 하루 12시간 넘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요받은 피해자들. 거부하면 전기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조직에 팔려가기도 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20대 대학생이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박모라는 젊은이였습니다. 박람회에 간다며 출국했다가 돌아오지 못했죠. 사인은 지속적인 고문으로 인한 심정지. 22살이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냉정함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배제해야 사건을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왜일까요? 아마도 제 아들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제 아들은 25입니다. 좋은 직장을 찾고 있죠. 만약 아들이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도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어요. 아니, 침묵보다 더 나쁜 반응을 보였죠. 피해자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불법 취업을 하러 왔다가 사기당한 거라고요. 현지 경찰은 범죄 조직과 유착되어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저는 비슷한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태국에서도 있었고 베트남에서도 있었죠. 대부분의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덮으려 합니다. 여론을 진정시키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 넘어가죠. 저는 한국 정부도 똑같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경험상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서 들려온 소식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합동 대응단이 꾸려졌다는 겁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함께 움직였어요. 정부는 단호하게 선언했죠. 우리는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 이 말의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외교가에서 이런 표현은 결코 가볍게 쓰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도시였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330명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20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 형사들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때 느꼈던 그 다름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동료 제임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한국팀이 푸놈펜에 도착했대. 자네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왜 나를? 자네가 동남아 조직범죄 전문가잖아.
게다가 이번 사건은 예사롭지 않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퇴한 몸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봐야 한다고. 이 사건의 끝을 봐야 한다고. 알았네. 표 예약해주게. 그렇게 저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저는 가방 속 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330이라는 숫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죠.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행기가 푸놈펜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 지옥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곧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이 보게 될 거라는 것도요. 푸놈펜의 정부 청사로 향하는 길목에서 나는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우리 팀의 모습은 마치 평범한 외교 사절단 같았지만 내 직감은 다른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경제개발부 회의실은 온화하고 세련된 분위기였고 현지 관료들의 미소는 너무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것이 정교한 위장 작전임을 직감했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내렸을 때 습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0월인데도 후덥지근했어요.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죠. 기사에게 한국 대사관 근처 호텔 이름을 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놈펜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평범한 동남아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도시 어딘가에 범죄 조직의 소굴이 숨어 있다는 걸요.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공항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공항 로비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입국장 출구를 지켜봤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한국팀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군복을 입은 특수부대원들을 기대했어요. 최소한 권총을 찬 경호원들이라도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공항에 나타난 사람들은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은 외교관들이었습니다. 30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죠.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지? 330명을 구하러 온 팀이 이렇게 평화로워 보일 수가 있나? 그들 중 한 명이 현지 기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통역이 옆에서 캄보디아어로 번역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표정 하나하나를요. 몸짓 하나하나를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온화했어요. 마치 관광을 온 것처럼 보였죠. 제 옆에 서 있던 현지 경찰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장을 풀었어요.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전략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팀의 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푸놈펜 시내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사진을 찍었죠. 오후에는 캄보디아 경제개발부를 찾아갔습니다. 다리 건설 프로젝트를 논의한다고 했어요. 저는 학교 담장 너머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외교관 한 명이 캄보디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현지 신문 기자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참 잘도 연기하는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요.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라는 걸요. 저녁에 호텔바에서 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리자라는 태국 출신 여기자였어요. 동남아 범죄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녀와 몇 번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자가 맥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마이클, 한국팀 봤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점이? 사람을 구하러 왔다면서 왜 학교부터 가는 거죠? 경제회의는 또 뭐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리자는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죠. 결과로 말할 겁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리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사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지금 판을 짜고 있다고.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다고요. 며칠 동안 한국팀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공개적인 일정을 소화했어요. 대사관에서 리셉션을 열고 캄보디아 관료들을 초대했죠. 모두가 와인잔을 들고 웃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을요. 한국 외교관들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캄보디아 관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와 악수하는지, 누가 누구와 대화하는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저는 리셉션장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한 한국 분석가가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있었죠. 현지 경찰들도 한국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어요. 위협이 없다고 판단했죠. 한국팀은 그저 외교적 제스처를 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날 본 것들을 기록했어요. 한국팀의 일정, 만난 사람들, 그들의 표정, 모든 걸 적었죠. 그리고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실전에서는 가장 평온한 장면이 가장 위험한 장면이다. 이건 제가 인터폴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적을 안심시키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것. 한국팀은 지금 그 전략을 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푸놈펜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도시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곧 깨질 거라는 걸요. 한국팀은 지금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궁금했죠. 하지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답은 곧 나올 테니까요. 제 손에 든 펜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들을 그려봤죠. 한국팀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 캄보디아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그 330명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모든 게 성공할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으로 끝날까? 저는 과거의 실패들을 떠올렸어요. 구하지 못한 사람들. 너무 늦게 도착한 작전들. 그 기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다른 걸 봤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끝까지 가겠다는 결심. 그게 무엇인지 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대사관 3층에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다른 층은 모두 어두웠죠. 이상했어요. 저는 대사관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여는 곳이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죠. 대사관이 훤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3층 창문으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최소한 15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한밤중인데도 말입니다. 제 옆자리에 현지인 청년이 앉았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였어요. 그도 대사관을 보고 있었죠. 이상하지 않나요?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마다 저렇게 불이 켜져 있어요. 사흘째예요. 청년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팀은 밤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낮에는 평화로운 외교관으로 보이지만 밤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 회의일까? 아니면 작전 계획을 짜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과 접촉했어요. 그를 30년 전 서울 세미나에서 만났었죠.
지금은 대사관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뒷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3층은 출입이 통제됐어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죠. 저희 현지 직원들도 못 들어가요. 심지어 청소도 그들이 직접 합니다. 뭘 하는 것 같던가요? 컴퓨터가 많았어요. 모니터가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서버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카페로 갔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았죠. 대사관 3층을 지켜봤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림자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쌍안경을 꺼냈습니다. 창문 사이로 보이는 장면을 관찰했죠. 한 사람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였어요. 옆에 다른 사람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어요.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30년 전만 해도 범죄는 총과 칼로 해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보가 무기가 되는 시대죠. 데이터 한 줄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계좌 흐름 하나가 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의 돈줄을 추적하고 있었죠.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어떤 계좌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든 걸 파헤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팀이 단 하룻밤 만에 수십만 건의 거래 기록을 분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었죠.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제 정보원이 말해줬어요. 한국에서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들이 왔다고요. 금융범죄 전문가, 사이버 수사관, 인공지능 전문가, 모두 각 분야 최고였죠. 그들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대포 통장으로 들어온 돈, 해외로 빠져나간 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하나 따라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스위스로 갔어요. 마카오로도 갔죠. 그리고 캄보디아 고위 관료의 계좌로도 흘러들어갔습니다. 한국팀은 이 모든 걸 지도처럼 그렸어요. 누가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뒷돈을 받았는지, 누가 이 모든 걸 묵인하고 있는지,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 정도 수준이라니. 한국의 정보 역량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낮에는 평화로운 외교관으로 활동했어요. 웃으며 악수하고 회의에 참석했죠. 하지만 밤에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어요. 그동안 관찰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팀의 전략은 이중적이다. 겉으로는 협력을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그들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완벽한 순간. 모든 카드를 공개할 그 순간을.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곧 뭔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중동에서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어요. 저는 정보 분석을 담당했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작전팀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단 30분 늦었을 뿐인데 인질 한 명이 죽었어요. 28살 청년이었죠.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구하지 못한 사람. 제가 더 빨리 정보를 분석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사관 3층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새벽 3시였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성공하길.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하길. 이번에는 모두 구하길. 한국팀은 지금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라는 무기를요.
총알보다 강력한 무기. 그 무기로 330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어요.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끝까지 갈 거라는 것. 정보의 완성도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자료 일부를 봤어요. 놀라웠죠. 모든 거래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완벽한 증거였어요. 한국팀은 이제 처형할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순간을요. 캄보디아 정부가 부정할 수 없는 순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추가했어요. 그들은 증거를 모아 처형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곧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죠. 이틀 후 캄보디아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어요. 푸놈펜 시내 대형 호텔 컨벤션홀에서였죠. 저는 기자증을 받아 회견장에 들어갔습니다. 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현지 기자들, 외신 기자들, 카메라가 즐비했죠. 저는 뒷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였어요. 단상에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이 올랐습니다. 소카 장관이었어요. 그는 준비된 원고를 펼쳤죠.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통역이 영어로 번역했죠.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캄보디아는 독립국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법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캄보디아 정부가 프레임을 짜기 시작한 겁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주권을 위협받는 국가로 자신을 포장하려는 거죠.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했습니다. 일부는 범죄에 가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피해자 문제가 아닙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캄보디아 정부는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30명이 고문당하고 있는데 저들은 주권 타령을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회견장 뒤편 문이 열렸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쯤 되어 보였죠. 그들은 조용히 벽을 따라 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어요.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 자신감이 넘쳤죠. 뭔가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카 장관이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체류자 중 상당수가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를요. 장관이 손짓했습니다. 보좌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견장 양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어요. 누군가 시스템을 해킹한 겁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죠. 계좌번호, 송금 내역, 날짜, 금액.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화면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이것은 지난 2년간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입니다. 갑자기 영어 내레이션이 나왔어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였죠. 이 계좌는 시아누쿠빌 범죄 단지 소유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화면에 2개의 계좌가 붉은 선으로 연결됐어요. 금액이 표시됐죠. 500만 달러.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캄보디아 내무부 고위 관료입니다. 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소카 장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것은 조작입니다. 장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계속 증거를 보여줬어요. 스위스 은행 계좌, 마카오 카지노 거래 내역, 그리고 캄보디아 관료들의 명단, 실명이 나왔습니다. 계좌 번호와 함께요. 이 사람들은 범죄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범죄를 묵인했죠.
내레이션이 계속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건 폭탄이었어요. 핵폭탄이었죠. 기자들이 소카 장관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장관님도 연루되셨습니까? 정부가 범죄를 묵인한 겁니까?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보좌관들이 황급히 장관을 에워쌌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봤어요. 그들은 여전히 벽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죠. 마치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요. 아, 맞습니다. 계획된 거였어요. 한국 팀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세계가 주목하는 바로 그 순간, 스크린에는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범죄 조직과 정부 관료들이 주고받은 모든 것들이 공개됐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어요. 이건 처형이었죠. 공개 처형. 캄보디아 정부를 전 세계 앞에서 벌거벗긴 겁니다. 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죠. 소카 장관은 결국 단상에서 내려갔습니다. 비틀거리며 퇴장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보 하나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보고 있구나. 증거 하나가 어떻게 정부를 흔드는지 목격하고 있구나. 회견이 끝난 후 저는 회견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흥분한 얼굴이었죠. 마이클 봤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알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푸놈펜의 거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죠. 자기 정부가 범죄자들과 한패였다는 사실이에요. 한 캄보디아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미국인입니다. 한국은 대단하군요. 우리 정부의 거짓말을 폭로했어요.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모든 뉴스 채널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 전 세계가 푸놈펜을 보고 있었어요. 한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정부의 기자회견은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준비한 증거 자료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캄보디아 정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보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지 보았다. 한국은 총이 아닌 진실로 싸웠다. 그리고 이겼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밤이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시위대의 불빛이 보였어요. 촛불이었죠.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30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이틀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회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장소는 푸놈펜 중심부의 정부 청사였죠. 저는 제 인맥을 총동원해 취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회담 당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현지 기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6명이었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박성진이라는 외교관이었죠.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했어요. 그의 손에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죠.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 가방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고요. 회담장은 청사 3층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들과 함께 복도에서 대기했어요. 회담장 문은 닫혀 있었죠. 하지만 유리창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캄보디아 측 대표단이 앉았습니다. 소카 내무부 장관, 외교부 차관, 법무부 고위 관료, 모두 7명이었죠. 맞은편에 한국 대표단이 앉았습니다. 박성진이 중앙에 자리 잡았어요. 그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 단호했죠.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인사가 오갔어요. 소카 장관이 뭔가 말했습니다. 통역이 속삭이듯 번역했죠. 저는 유리창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우리는 양국 관계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주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떨림을요. 그는 겉으로는 강하게 나오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죠. 박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뭔가 시작되는구나. 박성진이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하였어요. 다른 하나는 누런빛이었죠. 마지막 하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들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하나씩, 또박또박. 봉투가 테이블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렸어요. 저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봉투들이 뭘 의미하는지 직감했거든요. 박성진이 첫 번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이 안에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공적 개발 원조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도로, 학교, 병원, 총 8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소카 장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성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죠.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프로젝트 목록이었습니다. 학교 건설, 다리 보수, 병원 설립,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도운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박성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분노였습니다. 이 원조는 즉시 중단됩니다. 회담장이 술렁였습니다. 캄보디아 측 대표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8억 달러는 캄보디아에게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끊긴다는 건 재앙이었죠. 저는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캄보디아를 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한국인들을 지켜주지 않았죠. 오히려 범죄자들과 한패가 됐어요. 박성진이 두 번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누런 봉투였어요. 이 안에는 검은 장부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손이 봉투 위에 놓였습니다.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입니다. 계좌번호, 날짜, 금액,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소카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옆에 앉은 차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공포가 그들의 눈에 가득했어요. 박성진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어요. 수백 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죠. 소카 장관님, 2023년 6월 15일 스위스 은행 계좌로 50만 달러가 입금됐습니다. 송금인은 시아누쿠빌 범죄 조직 대표 천모입니다. 소카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성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같은 해 9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현금 30만 달러. 그리고 작년 2월 또다시 40만 달러. 박성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소카 장관의 코앞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모든 거래를 우리는 추적했습니다. 은행 기록, 카지노 영상, 증인 진술.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회담장은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복도에서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벌거벗기고 있었어요. 박성진이 마지막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봉투였어요. 가장 무거워 보였죠. 그리고 이것은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무게를 싣듯이요. 국제범죄연계도입니다. 검은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봉투에서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중국, 태국, 라오스의 조직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배후인지, 어떤 정부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박성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이 자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경제 제재가 시작될 겁니다. 소카 장관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고였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에게 선택지를 주고 있었죠. 협력하거나 파멸하거나. 박성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놈펜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총이 아닌 문서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 하나하나는 당신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 국민을 돌려받고 싶을 뿐입니다. 330명.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누군가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제 아들이 저기 갇혀 있다면, 만약 제 아들이 고문당하고 있다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총이 아닌 정의로 싸우고 있었죠. 증거로, 진실로. 회담장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진이 나왔어요. 그는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회담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3개의 봉투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얗고, 누렇고, 검은, 캄보디아의 운명을 담은 봉투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어요. 오늘 나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면을 봤다. 3개의 봉투. 그 안에 담긴 것은 종이였지만 그 무게는 한 나라의 미래만큼 무거웠다. 한국은 총이 아닌 문서로 압박했다. 그리고 그 문서 하나하나는 상대의 심장을 겨누는 탄환이었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밤이 깔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걸요.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파멸을 맞이할 것인가?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다시 정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긴급 회담이 소집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전날의 3봉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했어요. 청사 로비는 어제보다 더 삼엄했습니다. 경호원이 2배로 늘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저는 어제처럼 복도에서 대기했습니다. 회담장 안이 보였어요. 어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캄보디아 측은 초췌해 보였어요.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소카 장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반면 한국 측은 차분했습니다. 박성진은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결의 같은 거였죠.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소카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통역이 작은 목소리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성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이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소카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절차가 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일주일은. 박성진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회담장에 울렸어요. 저는 복도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또 누군가 죽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죠. 지난달 22살 청년이 죽었습니다. 박모라는 대학생이었어요. 꿈이 많았던 청년이었죠.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성진의 눈이 붉어졌어요. 아들을 돌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요. 회담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측 대표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박성진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은색 회중시계였어요. 오래된 것처럼 보였죠. 그는 시계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분이라고요? 1분 안에 결정하십시오. 협력할 것인지 아닌지. 소카 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박성진이 시계 뚜껑을 열었어요.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똑.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안에서 1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1분, 60초.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시간. 소카 장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앉지도 서지도 못했어요. 옆에 차관이 그를 붙잡았죠. 다른 대표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30초가 흘렀습니다. 소카 장관이 말했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총리에게 연락하십시오. 박성진이 휴대폰을 밀어줬습니다. 40초. 소카 장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죠.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터치가 안 됐습니다. 50초. 저는 복도에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똑, 똑, 똑. 제 심장 박동과 맞물렸죠. 55초. 소카 장관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봤어요. 협력 각서였습니다. 한국이 준비해온 문서였죠. 서명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58초. 장관의 손이 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다시 떨렸죠. 59초. 바로 그 순간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년 전, 중동의 어느 도시,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어요. 저는 작전 본부에 있었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작전팀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11시 30분. 인질 위치까지 30분이면 도착한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정보가 하나 빠졌습니다. 제가 놓친 정보였어요. 도로 봉쇄가 있었던 겁니다. 작전팀은 우회해야 했죠. 12시. 작전팀이 도착했습니다. 단 30분 늦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인질 한 명이 죽어 있었습니다. 28살 청년이었어요. 아내와 갓난아기가 있었죠. 저는 그 청년의 시신을 봤습니다. 눈을 감아주지 못했어요. 제 손이 떨렸거든요.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보를 빨리 분석했다면, 제가 도로 봉쇄를 미리 알았다면, 그날 이후 저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 청년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요. 60초. 시계 초침이 1분을 가리켰습니다. 소카 장관이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분명한 서명이었죠. 박성진이 시계를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도 떨고 있다는 걸요. 안도감 때문이었죠.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1분. 단 1분이 한 나라를 굴복시켰어요. 아니, 한 사람의 의지가 나라를 움직인 겁니다. 회담장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진이 나왔어요. 그는 복도를 걸어갔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도 두려웠을 거라고요. 만약 소카 장관이 서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1분이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두려움을 안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섰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제가 구하지 못한 청년.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누군가 구해질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어요. 오늘 나는 펜을 드는 손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걸 봤다. 1분. 그 카운트다운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의 시간이었다. 양심의 시간이었다. 국가의 시간이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왜 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안도감이었을까요? 감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과거에 대한 속죄였을까요?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은 하늘이었어요. 아름다웠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말한다. 오늘 캄보디아는 선택했다. 그리고 한국은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끝까지 싸웠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습니다. 1분의 서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330명은 정말 돌아올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 1분까지 싸웠다는 것. 그게 제게는 충분했어요. 서명이 이루어진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새벽 4시쯤 호텔 창문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진동 같은 거였죠.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이 달랐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구름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였어요. 저는 쌍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수송기였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3대, 4대, 5대. 편대를 이루며 날고 있었죠. 푸놈펜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30분. 누가 이 시간에 비행기를 띄울까요? 그것도 수송기를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죠. 저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카메라를 챙기고 호텔을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죠. 기사에게 공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공항은 닫혔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돈 더 줄게요. 빨리 가주세요. 저는 지갑을 꺼내 들었어요. 기사는 엑셀을 밟았죠.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수송기들이 여전히 날고 있었어요. 푸놈펜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북쪽에 뭐가 있지? 시아누크빌, 푸원펜, 범죄 단지가 있는 곳들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는 닫혀 있었어요. 경비원이 막아섰죠. 저는 인터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이 주저하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었죠. 수송기들은 여기 착륙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간 겁니다. 캄보디아 영공을 통과해서요. 저는 관제탑을 올려다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수송기 5대가 영공을 침범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제 서명한 각서. 캄보디아 정부가 협력하기로 한 거죠. 방공망을 열어준 겁니다. 한국 수송기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요.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기사에게 북쪽으로 가자고 했어요. 어디로요? 푸원펜으로. 거긴 위험해요. 범죄자들이 많죠. 알아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푸놈펜을 벗어나자 도로가 좁아졌어요. 가로등도 없었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늘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송기들이었어요. 고도를 낮추고 있었죠. 저는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쌍안경을 다시 꺼냈죠. 수송기들을 추적했습니다. 한 대가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낙하산이었죠. 하나, 둘,
셋. 계속 떨어졌습니다. 수십 개의 낙하산이 밤하늘에 피어났어요. 특수부대였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 땅에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선전포고 없는 전쟁. 하지만 정당한 전쟁이었죠. 자국민을 구하기 위한 전쟁. 낙하산들이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범죄 단지 근처였어요. 저는 차에 다시 탔습니다. 더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미쳤어요. 거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제발요. 저는 간청했습니다. 기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차를 몰았죠. 30분 후 범죄 단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들이었어요. 창문마다 철창이 쳐져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숲속에 숨었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탕탕탕. 짧은 교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해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담장 틈으로 안이 보였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이었어요. 그들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었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들 같았죠. 특수부대원들이 그들을 부축했습니다. 담요를 덮어줬어요. 물을 건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구출이었어요. 실제 구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특수부대원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등을 토닥였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을 거라고요. 수송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착륙했어요. 근처 공터예요.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수송기로 향했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계속 늘어났어요. 저는 숫자를 세려 했지만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았거든요. 한 청년이 수송기에 오르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악몽이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여명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명작전. 딱 맞는 이름이었어요. 어둠이 끝나고 빛이 오는 순간, 악몽이 끝나고 희망이 시작되는 순간, 마지막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송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요. 저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전투는 총에서만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그거였어요. 결단, 정보, 외교. 그 모든 게 합쳐졌을 때 작전은 완성됐죠. 저는 2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중동에서 구하지 못한 그 청년을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수십 명이 구출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330명 전부를 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요. 택시로 돌아왔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뭘 봤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기사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제가 이해하니까요. 푸놈펜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밝은 아침이었어요. 라디오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캄보디아 북부 지역에서 한국 특수부대의 구출 작전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한국인이 구출됐다고 합니다. 앵커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 작전에 협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샤워를 했어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을 풀었죠. 그리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벽 하늘 위로 수송기 편대가 떠올랐다.
방공망은 묵묵부답이었다. 그 순간 푸원펜의 하늘은 대한민국의 작전 구역이 되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특수부대의 작전은 신속하고 정밀했다. 그들은 약속을 이행했다. 말은 행동으로 증명됐다. 제 손이 떨렸어요.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오후에 한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박성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68명의 국민을 구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우리는 모든 국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분들도 반드시 데려올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성진은 하나하나 답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회견이 끝나고 저는 박성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박성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들이 한 일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 박성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요. 2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푸놈펜 공항은 한산했어요. 예전만큼 붐비지 않았죠. 한국인 여행객이 끊긴 탓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기록한 모든 것들. 저는 비행기가 이륙하자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330이라는 숫자가 보였죠. 이 모든 게 그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가의 국민 330명. 엄청난 숫자였어요.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적혀 있었죠. 한국팀의 도착, 평화로운 외교, 밤의 데이터 분석, 세계의 봉투, 1분의 카운트다운, 여명작전,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어요. 믿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국제범죄, 인질사건, 테러, 온갖 끔찍한 일들을 봤죠. 그 중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조용히 덮으려 하거나, 외교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최소한의 조치만 취하거나.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48시간 만에 합동 대응단을 꾸렸어요. 단호하게 선언했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팀이 푸놈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실망했어요. 군인이 아니라 외교관들이었으니까요. 총이 아니라 서류 가방을 들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낮에는 평화롭게 보이면서 밤에는 칼을 갈았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죠.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회견장 스크린에 증거가 나타났을 때, 캄보디아 관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때, 그건 정보의 힘이었어요. 총보다 강력한 무기였죠. 그리고 세 개의 봉투. 하얗고 누렇고 검은 봉투. 저는 그 봉투들이 상징하는 걸 이해했습니다. 하얀 봉투는 신뢰였어요. 한국이 캄보디아에 베풀었던 모든 도움. 8억 달러. 그 신뢰를 배신했다는 메시지였죠. 누런 봉투는 진실이었습니다. 감춰진 범죄. 부패한 관료들. 모든 거짓이 드러났어요. 검은 봉투는 선택이었어요. 협력하거나 파멸하거나. 국제사회의 고립이거나 구원이거나. 캄보디아는 선택했습니다. 1분 안에요. 저는 그 1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소카 장관의 떨리는 손. 박성진의 단호한 눈빛. 1분. 단 60초가 한 나라를 굴복시켰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정의가 불의를 이긴 겁니다. 그리고 여명작전. 새벽 하늘을 가르는 수송기들.
낙하하는 특수부대원들, 구출되는 사람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25년 전 구하지 못한 청년을 떠올렸어요. 중동의 그 청년. 제 잘못으로 죽은 사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68명이 구출됐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죠. 330명 전부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머지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요.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으니까요.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였으니까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습니다. 캄보디아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330명 중 나머지.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그들을 잊지 않을 거라고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결론을 쓸 시간이었죠.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제규범의 경계에 섰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주권 침해라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한국이 빼앗은 건 주권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심판한 건 범죄로 자국을 팔아넘긴 자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죠. 계속 썼습니다. 나는 긴 세월 동안 냉정함을 업으로 삼아왔다. 감정을 배제하라고 배웠다. 객관적으로 보라고 훈련받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확실히 안다. 국가는 말도 위협도 아닌 사람을 선택할 때 위대해진다는 것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알았어요.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치유 때문이었죠. 25년간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 구하지 못한 청년에 대한 미안함. 그게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끝까지 싸운다는 것.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늦었지만요. 60살이 넘어서요. 하지만 배운 게 중요했어요. 비행시간 12시간. 저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 느낀 모든 것, 배운 모든 것. 보고서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문단만 남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썼죠. 이 보고서를 읽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푸놈펜에서 답을 찾았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보았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심을 담은 보고서였죠.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음료 드릴까요? 물 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누가 읽을까? 인터폴 본부, 각국 정부, 정보기관들. 그들이 뭘 배울까? 한국이 보여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싸우는 것,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아내가 반겼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야기가 길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를 안았어요. 오랜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25살 청년. 직장을 찾고 있는 아들. 아빠예요.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냈어. 너는? 저도요. 아빠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그래?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감정이 북받쳐서 목소리가 떨린 거였죠.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들.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길, 나머지도 모두 구출되길.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인터폴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상사가 읽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죠. 마이클,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군. 알고 있습니다. 이건 증언이야. 역사적 증언. 상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그 말이 제게는 충분했어요. 한 달 후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구출 작전을 펼쳤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42명.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어느 저녁 제 이메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성진이었어요. 짧은 메시지였죠. 마이클 씨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세계가 당신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완전히 치유된 느낌이었어요. 악몽도 오지 않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중동의 그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깨어났을 때 제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한국은 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보았다.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는 이제 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어요. 아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새로운 시작. 한국이 보여준 것.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희망.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믿음.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 저는 그것을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제 목소리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들이 세계에 어떤 본보기를 보여줬는지, 그것이 제 마지막 임무입니다. 은퇴한 분석관의 마지막 봉사. 진실을 전하는 것, 정의를 증언하는 것. 저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30년 이 일을 하며 처음 느끼는 충만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저는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이 저를 구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냉정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히 압니다. 국가는 사람을 선택할 때 위대해진다는 것을. 한국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을 보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진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국가입니다.